안녕하세요. 열린시민광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주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과 사회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참 불안하고 마음 아픈 뉴스들이 연일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장애 아이들과 학교 생활을 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이 굉장히 위험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애인분들이 이동권을 위하여 지하철에서 시위를 계속 하시다가 보니까 사실은 시민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장애인과 같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 모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어떤 좋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과 사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한국 사회가 겪었었던 것처럼 비슷한 문제들을 해외에서도 많이 겪고 있었을 텐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회가 장애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로서 해외 조사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외국에 나가면 항상 해보게 되는 것들이 제가 어떤 대도시에서 한 아주 가장 중심지에서 길을 걸을 때 마주하는 장애인이 몇 명인가, 어떤 장애인들을 마주하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길거리에서 장애인분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나는 그런 해외의 장애인 관련된 연구를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어떤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종종 제게 많이 묻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는 장애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장애인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마주하고 자주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해외 여행을 가실 일들도 많으실 텐데 어떤 나라에 갔을 때 길거리에서 어떤 장애인들을 어떻게 만나는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장애 및 장애차별의 개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 어떤 법제도의 문제들, 그리고 장애차별의 어떤 대표적인 역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차별이 없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는지, 인권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외는 펼쳐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장애인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의 어떤 시각장애인에 대한 역사입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랐던 그런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쉬우니까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영국의 왕립 지리학회의 여류 지리학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대한제국 말에 조선을 방문하셔서 우리 저기 대한제국 당시를 역사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길게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판수라고 불려서 어떤 맹인으로서 전복업을 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신봉사?
그 심청전의 그 아버지인 신봉사,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이 그냥 단순히 신봉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맹인 전복업을 하는 개 어떤 조직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으로 하면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기록을 남긴 문헌에 보면은 그것을 길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직업 조합인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맹인이라고 불렸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맹인 전복업을 하면서 점을 쳐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점을 치는 사람들이 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치병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판수는 맹인으로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부모가 포추니트하다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포추니트하다라는 문장을 보고서는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당신의 자식이 맹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포추니트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지금 21세기 2023년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어떤 사람한테 한다면 어떤 부모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왜 포추니트하다라고 이야기를 썼을까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맹인으로서 전복업을 하게 되면은 직업이 있었고 돈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들을 봉양을 할 수 있다. 잘 어떤 자신들이 생계를 잘 유지를 하면서 부모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을 충분히 봉양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맹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는 굉장히 포추니트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추니트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쓰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표현을 할 때 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장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운이 좋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맹인들은 포춘 텔러인 거잖아요. 운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부유하다라는 말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서 어떤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직업이라는 것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 부정 이런 식의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할 수도 있고 운이 좋을 수도 있다. 분명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직업인으로서 굉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인데 그렇게 그 전복업을 하시는 분이 당시에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그런 새끼, 노끈 같은 거, 새끼를 꼬는 거 같은 것을 해서 글자로 만든 것을 읽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는 것들이라는 부분들이 식민지 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직업 활동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 무능하다, 불쌍하다, 어렵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위험하다까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관념이라는 것이 없던 시대에서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적인 조건,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그 이후에 장애와 장애인, 장애, 차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라는 말은 저희가 조선왕조실록이나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고 분명하게 disability라는 말의 번역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라고 쓰고 일본에서는 장해, 장해자, 쇼가이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에서는 잔지른, 이것을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잔찌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질병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번역어가 다 다릅니다. 조선시대까지는 뭐 폐질, 독질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장애라는 어떤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근대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맹인이란 말도 있었고 농인이란 말도 있었고 지금은 차별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지만 뭐 병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지만 이분들을 다 묶어서 장애인이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는 일종의 근대 사회, 어떤 자본주의 사회와 산업 사회와 근대 국민국가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범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발생을 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표준화된 생산체계 그리고 표준화된 속도, 시간들을 어떤 사회가 공유하는 어떤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그 안에 어떤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장애인이라는 어떤 인구학적 범주에 대해서 특히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세계대전이 문제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상위 군인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장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범주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서 싸웠었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이분들을 위한 어떤 보훈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군인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장애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애 문제가 또 등장을 하는 거는 산업사회로 인해서 공장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잖아요. 산재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산업화라든지 그리고 총력전 체제, 여러 가지 전쟁이라는 것들, 굉장히 대규모의 전쟁들이 만들어지면서 신체적인 어떤 문제를 갖게 되는 사람들의 인구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애라는 범주, 인구로서 중요한 어떤 범주들이 만들어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대 사회에서 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경험과 그리고 전통 사회에서의 삶의 경험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럼 역사 속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기록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게 어부로 사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어부를 하지? 물고기가 도망갈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인데 어부로 사시는 경우도 있었고 농사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업화 사회의 어떤 공장 제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사람들이 동일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동일한 일을 동일한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해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어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자신이 그런 시간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식의 모든 동일한 속도로 사회가 움직여가는 그런 방식에서는 장애인들은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비정상이고 사회에 속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의 속도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속도가 사실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숨가쁜 사회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도시에서 서울에서 어떤 일상을 경유하시기 위해서 지하철을 탄다 내지는 뭐 버스를 탄다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항상 굉장히 숨가쁘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가야지 되는 사회인데 이 안에서 느린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들, 장애라는 범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사회, 그리고 전쟁, 그리고 어떤 사회가 굉장히 표준화된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가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제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별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학자로서 차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꼭
어떤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서, 형식, 어떤 경우에는 리듬이 될 수도 있고 속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울려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다문화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정체성 정치들이 활발해지면서 아, 이것은 차별이다. 우리가 그 속도에만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면서 점점 장애 친화적인, 장애 포용적인 장애인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사회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하나가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는 이제 의료적 모델이라고 한다면 의료적 모델일 경우에는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차원의 문제에서 의료적 모델은 그거는 그냥 개인이 아픈 거다. 개인이 뭔가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탓이다. 그래서 어떤 의료 전문가나 복지 전문가를 통해서 개인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종의 치료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그 학교 생활에서 적응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이거 듣지 못하는 거는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이 어떤 수술을 해서 들을 수 있게 돼야지만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당신은 듣지 못하는 어떤 청각 장애인이니까 수업을 만약에 따라갈 수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학교로서 같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듣지 못하는 그런 기능을 뭐 대필,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대필 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강을 같이 하면서 대필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성 녹음한 것을 제공을 한다든지 하면서 학교에서 당신이 충분히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두 가지 학교 모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의료적 모델인 거죠. 이건 당신이 못 듣는 건 당신 책임이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던 비싼 보청기를 하던 개인이 뭔가 의료적인 치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장애가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사회의 관계와 구조와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 때문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장애인 개인과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장애인들이 일종의 장애인의 집합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인권운동을 하고 권리 획득을 하면서 스스로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가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모델들, 사회가 장애인들이 당신은 느리니까 빠지세요. 당신은 비정상이니까 빠지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구조적인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이 사회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문화적 모델이나 창의적 모델 같은 것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애라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사실은 장애가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모자라고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어떤 방식의 생활하는 방식, 사유체계 혹은 감각 방식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를 일종의 다양성의 차원으로서 보자. 장애라는 것이 매력 혹은 다양성 이런 방식으로 보자라는 어떤 시각과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를 부정적인 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세계를 인지하거나 감각하는 다른 방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를 일종의 다양성의 차원으로서 보는 것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불쌍한 사람이니까 사회에서 배제되었으니까 도와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양성을 용인하면서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름과 차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차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꼽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어떤 새로운 예술 형식이나 새로운 창의성들이 나타나는 방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요 예만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유럽에서는 자폐인들이 코딩하는 엔지니어 역할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인맨 같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비상한 기억 능력과 비상한 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지각 방식과 인지 방식과 행동 방식을 활용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주는 장애 자체의 어떤 차이를 인정하자라는 그런 모델도 상당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위에는 포용의 모델이 있고 어시밀레이션은 동화의 모델입니다. 익스클루전은 배제의 모델이고요. 세그리게이션은 그리고 이것은 격리의 모델이고 인테그레이션은 통합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강이나 파랑이나 노랑이 어떤 다른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여기서 우리 사회는 어떤 형태를 지향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어떤 경험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의 정상성이나 중심의 원리는 놔두고 그 안에 이 분들을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서 옮겨놓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격리 모델, 세그리게이션 모델들은 이분들을 그냥 사회의 외곽으로 만들어서 그냥 빼버리는 거죠. 배제하고 격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수용시설의 문제들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장애인 특수학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만 있는 그런 격리된 수용시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격리된 시설조차 만들지도 않고 그냥 중심에서 들어오지 마 하고서는 이렇게 어떤 장벽을 치워놓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시밀레이션 같은 경우는 동화의 방식은 중심의 질서로 모든 것을 통합해 나가는 것인데 사실 장애의 경우에서는 이런 방식이 되려면 뭐 절멸 혹은 제노사이드라는 것밖에 없지 이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고 실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모델은 포용이라고 해서 각기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다양성, 차이, 장애의 특성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와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어떤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었었던 차별과 배제의 모델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사회는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겪었었던 어떤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슴 아팠었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들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에 속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장애에 대해서 아까 구조와 사회적인 구조와 관계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은 KTX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오늘 오기 때문에 그 KTX를 타고 왔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칸센에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전철이나 이런 것들을 탈 때의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나라들마다 고속열차가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과 그리고 단차라고 하죠. 이게 기차가 있을 때 승강장과 기차의 어떤 수평 정도가 나라마다 이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선진국이라고 해서 꼭 일본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독일 가서 그 이체라는 기차를 타보니까 거기도 어떤 경우에는 단차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물질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실 그냥 단차가 없이 쓱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장애가 그렇게 휠체어를 탄 분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거죠. 그렇지만
한국의 KT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차 타실 때 사실 트렁크 들고 타면 너무 타기가 어렵잖아요. 트렁크 들고 막 이구 지구 힘들고 막 이렇게 기차칸을 3칸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것을 타기 위해서 장애인분들은 어떤 특별 서비스를 불러서 사실은 저런 식의 이동식 어떤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이 그 사회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배리어, 어떤 장벽을 만날 수가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사회의 디자인 정도, 그 사회가 장애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냥 사회에서 보다 쉽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들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들과 어떻게 살기 위해서 사회의 인프라라는 것을 설계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능력. 장애인은 그래도 무능한 거 아닐까요? 뭐 장애인들을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렇긴 한데 디서빌러티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면 디스어빌러티 해서 뭔가 어빌러티가 없다라는 건데 그 뭔가 장애인들 어빌러티가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뭔가 어떤 국가가 돈도 굉장히 많이 써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부담이지 않을까요? 그냥 무능한 사람들 아닌가요? 라는 것을 시민분들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사회학에서 장애의 역사를 보면서 법학과 제도적인 그런 분석을 계속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 우리나라의 어떤 민법의 기초가 되는 조선 민사령과 그 식민지 시대 때 도입된 어떤 법령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발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문헌들에 보면은 맹자, 아자, 농자, 그러니까 맹인, 농인, 아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준금치산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치산자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금치산자는 민법의 계약 체계 내에서 어떤 계약인으로서 자신이 소유나 계약 관계를 행할 수 없는 법적 능력에 대해서 한정을 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 부분들이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낭비를 하기 때문에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스스로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자신이 의사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행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능력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그 민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겪거나 정신 발달 장애인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도 이게 그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스스로 통장을 만들거나 집을 사려고 할 때 그런 자기가 어떤 계약의 주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이런 규정이 들어왔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어떤 규정이 있었을까?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은 그런 어떤 법적 행위자로서 제한이 되었을까? 능력 자체가 제한이 되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관습조사라고 해서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 조선 사회가 갖고 있었던 민법적 관행 규정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 분들이 돈을 잘 번다, 부모를 봉양한다 라는 식의 글을 외국 학자가 와서 쓸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경제 생활을 하고 살아가셨지만 일본의 민법에서 어떤 식민지적인 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무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격 제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 부분들이 제가 이런 규정들이 직업에 대한 거나 장애인은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격 제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 관련된 어떤 영역에서도 자격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봤었던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이주법에서도 장애인들은 이민을 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60년대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위 선양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외 이주를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뛰어난 인재가 나가서 뭔가 이주를 해나가고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장애인이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나라를 망신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국위 선양을 저해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해외를 이주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규정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냥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 속에서 그렇게 강력한 어떤 차별을 해나가는 기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가 80년대부터 세계 인권 체계에 들어가고 세계 인권법이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88 올림픽을 통해서 사회가 개방화되고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능력을 부정하는 제도들은 차차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살아가시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차별 시정 조치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보호고용제도, 편의증진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런 장애인들을 무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제도적인 제한이 사라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식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학력과 자살 인구에서 보여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력별 인구를 볼 때도 전 국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 요즘에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학력이라는 부분이 50% 이상이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2020년 통계에 보면 고등교육 이상을 받으신 분은 14.4%이고 중학교 이하인 경우가 55.7%, 전 국민은 11%이기 때문에 학력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학자로서 한국의 자살률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이 심각한 지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살률은 이렇게 세계에서 정말 가장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장애인의 자살률, 특히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이라는 것은 8.1배로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많은 어떤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 제도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장애인분들이 사회에서 어울려 살기 좋은 사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에서도 장애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장애인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잘 어울려서 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좀 뭔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느 사회에서는 살기 어렵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냥 옛날에는 훨씬 야만적인 사회였으니까 옛날에는 훨씬 더 살기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어떤 장애인분들 은 꼭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사회라는 것이 장애라는 어떤 사회적 범주, 우리가 장애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따로따로 있었던 사람들을 장애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 굉장히 부담이다. 뭔가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뭔가 사회의 어떤 사회를 좀먹는 세력이다.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국가적인 폭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린치와 폭력이라는 거는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있었지만 그것이 훨씬 근대 사회가 되면은 규모가 커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독일 베를린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 노란색의 모습이 베를린 필하모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카라얀서부터 시작해서 그 베를린의 그런 가장 그런 문화적인 어떤 문화 수도로서 보여주는 장소인 거죠. 근데 그 바로 옆에 만들어진 그 기념비인데요. 그 기념비에는 나치가 38년, 39년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장애인들을 학살했었던 그 기록, 그리고 거기서 학살 당한 분, 여자분, 저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때 학살 당했었던 어떤 소녀의 사진, 그리고 학살을 했었던 가스챔버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필하모니처럼 독일의 어떤 가장 문화적인 자부심이 보여지는 이런 공간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이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부분이 요즘에 한국에서도 T4라는 말들을 종종 쓰면서 나치의 장애인의 학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T4가 저는 이제 T4라는 말이 무슨 화학식인가?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썼던 독가스의 이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랍게도 베를린 한가운데에 보면은 티어가르텐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있거든요. 근데 티어가르텐 4번지더라고요. 그래서 티어가르텐 4번지에서 여기서 39년부터 시작해서 41년까지 6만여 명의 장애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계획의 어떤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T4라고 부르고 이 T4에 대한 어떤 기념비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정신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그리고 이제 나치가 유대인 학살하기 앞서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집시, 동성애자, 그리고 집시와 동성애자에 대한 학살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소수자를 사회가 굉장히 어떤 폭력적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폭력이 근대 국가가 되면서 훨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나치 시기에만 장애인들이 사망한 분들이 6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장애인분들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이나 배제라는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병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름이 바뀐 분들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센인들에 대한 어떤 격리시설로서 소록도가 존재했습니다. 소록도는 여수 쪽에서 이렇게 고흥 바로 반도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일제시대부터 거기에 나병 환자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격리를 했었던 것인데요. 사실 한센병이라는 전염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에 대해서 전염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 학설이 있는데 한센병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처음에 이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떨 경우에는 이태원에 있는 저기 성소수자를 비난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국인들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죠. 중국인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됐다라고 비난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천지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생길 때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일종의 희생양을 찾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센인과 관련된 어떤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한센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것보다도 훨씬 심한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센병이 그렇게 뭐 코로나처럼 급성 전염병으로 확 퍼지는 전염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는 한센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빈곤하고 영양 상태가 나쁠 때 질병이 퍼지는 경우가 있지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한센병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센병 같은 경우는 이게 얼굴이 변하거나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 질병 자체가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나 질병이나 이런 방식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질병이나 장애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었던 한센인 인권 실태 조사에서 그 한센인들이 겪으셨었던 여러 가지 차별과 배제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이야기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오른쪽의 사진은 소록도에서는 아이들을 이제 미가마라고 불렀습니다. 미가마가 뭐냐면 아직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미혼모란 말 안 쓰잖아요. 이건 차별어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다. 왜 꼭 결혼을 하는 걸 정상 상태를 보냐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미가마라는 말이 여러분들 미가마?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미가마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 한번 그걸 미혼모의 경험과 놔둬서 미혼이라는 말과 놔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병이 걸릴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한센병 유전병이 아닌 거거든요. 유전병이 아니고 같이 산다고 해서 꼭 걸리는 질병도 아닌데 얘네들은 어차피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부모하고도 소록도에서 나눠 놓으면서 부모와 아이들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수탄장이라고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곳을 반대로 해서 왜냐하면 부모 쪽에서 부모한테서 이렇게 바람이 가게 되면은 바람을 통해서 아이한테 옮을 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바람 방향을 놔두고서는 저런 방식으로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부모와 아이를 떼놓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살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과 학살 그리고 이분들이 정착촌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사회에서 배제돼서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제 소수자나 인권이나 폭력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쟁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은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재현이 되고 그 폭력은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과 전쟁 이후와 50년대 말까지 그런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폭력의 빗장이 풀린 상황에서 한센인들에 대한 학살이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학살지 조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한센인들이 여기에서 살면 우리 마을이 먹고 살지 못해요. 한센인들이 있어서 그 조개가 오염이 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개를 사가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한센인들이 여기에서 살면 물이 오염이 돼서 우리는 여기가 살지 못해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센인들을 학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실은 지금은 학살을 당하거나 뭐 죽음을 경험하거나 이런 차원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수많은 폭력과 수많은 인권 침해들이 존재를 했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떤 과거사를 통해서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중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도 있지만 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한 그런 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탈시설 운동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나 이동권 운동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사회와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인권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권리라는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피땀 눈물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제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사실은 여성으로서 대학 교수로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앞에서 있었던 수많은 여성들이 싸웠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리와 자격들을 당연하게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이동 그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저상 버스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선진국, 버스는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었거든요. 근데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타고 싶다, 장애인도 버스를 타겠다라고 하면서 이동권 투쟁이라는 운동을 하면서 그런 저상버스와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는 식의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속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내가 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 지하철 타면 막 숨가쁘게 막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접근을 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속도의 문제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노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열리고 닫히는 걸 보면 아, 이 사회가 그래도 좀 느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과 속도를 마련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 식의 것들이 장치들, 그런 인프라들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인분들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제가 그러면 장애인들이 겪으신 차별이라든지 사회적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역사적인 정말 심각한 사건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배제를 시켜왔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쁜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희망을 찾아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다른 속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에 크리에이티브 그로스라는 예술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예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주디스 스컷이라고 지금은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의 작품과 생애 얘기를 잠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디스 스콧은 쌍둥이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쌍둥이에서 언니는 장애인이 아니었고 동생만 주디스가 언니였고 동생은 장애인이 아니셨는데 이분은 시설에 보내져서 거의 반평생 이상을 시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다운증후군의 발달장애, 중복장애, 청각장애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떤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동생이 나 언니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언니가 뭔가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동생이 언니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고 크리에이티브 그로스라는 어떤 예술 단체에 가서 이분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됐대요. 지능도 거의 50 이하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이 주디스 스캇은 나가서 쓰레기를 계속 갖고 와서 쓰레기라든지 물건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칭칭 동여매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안에 보면은 엑스레이로 찍어보면은 정말 어떤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작품이 지금은 뉴욕 모마와 샌프란시스코 모마라고 해서 현대미술관에도 소장이 되고 현대미술사 쪽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고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른 어떤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실험들, 장애인이 갖고 있는 무능함과 차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실천과 운동이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이런 곳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68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6·8이라는 사회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를 바꿔나가는 운동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탈리아의 바자리아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바자리아는 이탈리아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을 강제 격리를 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없애면서 탈시설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에 그런 역할을 한 정신과 의사인데요. 근데 이 바자리아라는 정신과 의사가 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질병을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픈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치료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도덕적인 일탈을 하는 사람들, 범죄인 취급을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삼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분은 자유가 치료다. 치료라는 것은 자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시설에 어떤 구금을 하고 구속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정신의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신의학 운동이 이탈리아에서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금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설 중심의 의학, 어떤 격리 중심의 의료 치료 방식이 완전히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권리가 부정당하고 매일 어떤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어떤 바자리아의 사상에 기반해서 볼로냐 지방에 있는 나자레노라는 협동조합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는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서 이제 미술 워크숍을 하거나 예술 워크숍을 하거나 그런 식의 사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애인분들이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바자리아의 사상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 공간, 문화예술 공간에 가서 이제 현지 조사를 했을 때 좀 여기서도 상당히 이런 거는 정말 한국 사회가 배워야겠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다른 속도를 존중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협동조합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어떤 경우는 예술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과 같은 곳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들을 하시거나 이러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어떤 숙련의 단계를 하나하나 단계를 나누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숙련, 노동의 숙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경우에서도 숙련이 되어가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좀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이거 해봐! 안 돼? 너 못하네. 이런 방식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사회에 들어와 라는 방식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질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바자리아에 기반한 이 나자레노의 그 볼로냐에 있는 장애인 협동조합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종이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종이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 장애인이었고 폭력 행동도 종종 하신다고도 하고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굉장히 심각하게 종이를 계속 찍고 있어요. 저 종이를 왜 찢어요? 했더니 그 종이를 찢은 거를 지지겨서 다시 그 펠트지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예 작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얼마나 뭘 잘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찾아서 만들어주고 그것을 단계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같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배운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림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나
혹은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하시거나 어떤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도에 적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한국 사회는 특히 기존의 어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선진국이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속도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비장애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 느림이라는 것들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방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사람이 뭘 잘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들이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노동의 숙련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었고, 그래서 느리지만 천천히 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하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동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노동의 과정이 설계가 되는 그런 숙련 과정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단체나 해외의 단체나 이런 것들을 교류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비단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다양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이주민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도 배워야지 되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인구의 생산 가능 인구보다는 사실은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곧 발생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속도가 느려져야지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장애인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식의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바자리아법에서는 어떤 정말 이질적인 존재들, 어떤 정상적이고 능력 있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어떤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능력이 부족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위험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립된 상황에 있다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나치가 했던 방식대로, 아니면 우리가 한국전쟁 때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제노사이드란 방식으로 학살했었던 방식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제도,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사회적인 실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와 역량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어떤 노력들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펼쳐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70년대부터 장애인들과 같이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실천하고 계시는 하리마 야스오라는 일본의 시민운동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장애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근대화가 되면서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문명화가 되면서 상실한 어떤 감각과 삶의 방식과 생활 방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본 사회에서 어떤 그 장애인들의 예술작품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예술이 사회를 바꾸는 어떤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반야심경을 장애인분이 서예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굉장히 삐뚤삐뚤 이렇게, 왜냐하면은 필력이 이렇게 예쁘게 쓰여진 게 아니지만 그런 방식을 보면서 어떤 취약한 존재, 약한 존재, 결함 있는 존재들이 보여지는 그런 예술작품이라는 것들이 주는 그런 울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시민들과 장애인들이 만든 예술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그냥 사회에서, 산업화된 사회에서 샐러리맨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누리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실험들, 예술작품들을 판매하는 것들, 이런 식의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하고, 여기는 이제 카시바라는 그 오사카 근교에 있는 도시의 굿잡 센터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예술 작품을 하기도 하고, 카페가 있기도 하고, 일본 사회에서는 또한 히키코모리 문제가 사실 한국 사회보다도 훨씬 앞서서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히키코모리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어떤 지역센터 커뮤니티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간다 이러면은 딱 여러분들이 아마 시민분들도 먼저 생각하실 게 우리 동네에 만약에 장애인 센터나 뭐 시설이 생기면 집값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반대부터 할 텐데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 센터를 지을 때 이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가 저랑 친한 친구라서 모리시타라는 일본 시민운동가한테 모리시타 일본에서는 이런 장애인 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짓는다고 하면 반대가 없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했더니 저한테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는 식으로 물으면서 왜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는 반대를 할까? 왜 일본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장애인분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역사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서 그 한국의 근대 등록 문화재로도 한글 점자가 등록이 되고 박두성 선생님께서 만드신 한글 점자가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글 점자를 일제식민지 기간 동안에 조선인들,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점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도 굉장히 귀중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사회가 장애인한테 모두 적응을 하라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방식으로 동화하라고, 여기에 어떻게든 맞춰서 살라고, 빠른 속도에 적응해서 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이질성과 다른 속도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훨씬 풍부하고 다양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 속에서 해왔었던 작업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앞에서는 에이블 아트라고 해서 차이와 소통의 예술,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인가,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장애예술인들의 차이와 다양성이 어떻게 사회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도 있고, 저희 책 같은 경우도 있고, 문화유산에서 장애인 분야에 대한 어떤 문화유산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단순히 장애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다양성과 다른 속도와 다른 존재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같이 살아가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성숙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우리는 어떤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속도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런 다른 속도의 사람들을 우리와 사회와 어떻게 같이 살아가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실천 방식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